네, 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박상희 심리분석 전문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정은이요. 김일성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북한에 왔죠. 중국 공산당 숭따오 대외 연락부장 일행을 접견하는 장면이 공개가 됐는데 지난해에는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났는데 이번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다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특히나 지난번 이제 그 중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직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화면을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 노동 당사 내부로 지금 추정되는데요.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또 시진핑 주석의 그 초상화가 이제 마주 보고 걸려 있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통역을 제외하고는 배석자 없이 이제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저렇게 대형 초상화가 마주보고 걸려 있었습니다. 예. 또 지금 악수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또 뒤쪽에 좀 보시면은요, 양국 국기가 쭉 걸려 있죠. 그리고 또 중국 예술인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라고 하는 글씨가 쓰여 있고요. 또 벽에는 또 조중 친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표시되고 있는 것은 이제 마주보고 있던 대형 초상화였고요. 또 당사 내에 시진핑 주석의 사진도 여러 개 걸려 있었는데요. 예. 이날 이제 그 당사에서의 만남 후에 연회도 있었습니다. 네, 연회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여러 차례에 그런 열렬하게 환영하는 모습들이 이제 연출됐고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도 이제 그 중국의 인사들을 굉장히 많이 환영을 했고, 또 중국 인사들도 여러 가지 그런 환영 기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특히나 포옹을 3차례나 했다고 합니다. 예. 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포옹을 하면서 물론 외교이기 때문에 뭐 속마음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중국과 북한 사이의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아니, 서양 사람들이 볼을 맞대는 건 많이 봤어도요, 동양 사람들끼리 볼을 맞대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엄청 환대를 했다는 걸로 보여지고, 또 북중 밀월 관계를 과시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둘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을지가 가장 관심인데요. 그렇습니다. 일단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공식적으로는 조선노동당과 중국노동당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전통적인 조선과 중국의 관계를 이제 시대적인 요구에 맞춰서 더 계승 발전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비공식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시 주석이 이번에 북미 이 회담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는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핵화 방향에 대해서 아마도 전달했을 것이다. 또 나아가서 협상 전략에 대해서 조언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숭따오 부장의 방북에는요, 동생 김여정도 등장을 했습니다. 김여정이 공항까지 직접 나가서 숭따오 부장 일행을 맞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3일 오후였죠. 이제 평양 공항이었는데요. 김여정 부부장이 공항으로 직접 나갔습니다. 혼자 나간 것은 아니고요. 이제 당시에 그 리수용 그 중앙위 부위원장, 또 방충남 문화상과 함께 갔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공항에 직접 나가서 숭따오와 이제 숭따오를 맞이하고요. 면담까지 했는데 사실 김여정 그 부부장이 사실 전면에 등장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그 우리나라의 그 특사로 오면서 이제 정식으로 전면에 그 등장했는데요. 외교부에 전면에 등장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제 앞에 나서서 이제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데, 사실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이 공식적인 직함보다 김정은의 여동생으로서 또한 격이 없이 그리고 뭐 정말 여러 가지 그런 그 참 제한 없이 활동도 하고 이야기도 한다는 그 관측이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데 뭐 뒤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 그 중국 측의 방문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북한의 어떤 태도라든지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으로 보이고요. 또 이게 결국은 국가 간의 외교 무대인데요. 우리나라와의 그 남북 그 정상급 그 만남, 그 특사 상호 파견을 함에 있어서도 김여정 부부장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중국 그 인사들을 맞이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나가면서 격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됩니다. 네, 그렇네요. 김여정을 비롯해서 이 북한 수뇌부들이 총출동해서 중국에 대해서 정말 대규모로 환대를 했는데 여기에는 이 리설주도 참여를 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이 리설주가 환대하는 모습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는데요.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리설주 여사께서 최령해 동지, 리수용 동지, 중국 중앙발레무용단의 발레무용극 취재를 관람하셨습니다. 리설주 여사께서 존경하는 여사께서는 중국 예술단의 우리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존경하는 리설주 여사께서는 네, 중국 예술단 공연에 이 리설주가 단독으로 참석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단독으로 참여한 것도 물론이고 이거를 별도로 보도한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리설주가 이렇게 단독으로 김정은 없이 공연장에 나타나서 공연해 본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존경하는 리설주 여사라는 표현을 지금 반복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이런 표현을 쓰는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중요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상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 정상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는 부인도 정상적으로 그렇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설주를 굉장히 여사급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리설주를 여사라고 부르는 것이 맞냐. 고작해봤자 20대고 사실은 또 무용 그 예술단 출신인데 정말 김정숙 여사의 반열에 놓는 것이 맞냐라는 불만도 좀 있다고 하니까요. 예. 좀 앞으로도 계속 이 호칭이 이어질지는 좀 두고 보고 싶습니다. 네. 예. 북한에서 한번 했다가 빼면은 또 그것도 큰일 날 것 같아서 계속 존경하는 여사를 쓸 것 같은데 자 40년 만에 존경하는 여사라는 표현을 쓴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74년이었는데요. 김일성 전 주석의 부인 김성애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북한 매체에서 이 존경하는 여사 호칭을 붙인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동지였다가요. 또 이제 2월에 이제 여사로 바뀌고 네. 이번에는 존경하는 여사로 이제 그 명칭이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 이러한 그 변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그 단순한 그런 호칭의 변화라기보다는 앞으로 이 리설주 이제 북한 표현으로 하면 리설주 여사가 되겠죠. 예. 리설주 여사가 이제 외교 무대에 함께 또 김정은 위원장과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나 이제 예. 지금 공식적으로 잡혀 있는 그런 외교 일정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제 이른바 정상국가화를 시도하고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양국의 이제 정상 부부가 또 함께 회담을 하고 함께 그 등장을 해서 또 사진과 촬영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영상과 사진들이 또 북한 매체에도 등장을 할 텐데 네. 이런 장면을 다 이제 미리 예상을 해서 리설주의 위상을 좀 높이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분석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뭐 동지, 여사, 그리고 존경하는 수식어 이렇게까지 등장을 한 건데 사실 2월 건군절 열병식 때만 해도 여사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을 때 일부 주민들은 좀 반발이 심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북한에서는 지금 이 여사라는 호칭을 굉장히 좀 아꼈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일성의 부인인 김정숙 정도를 여사라고 존경하는 여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그 김정숙 보면 맨 처음에는 혁명의 동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면서 위대한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설주가 너무 젊은 나이인데 여사라는 표현이 맞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예. 이 정상국가의 면모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 후에 4대 세습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4대 세습까지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사로 지금 굉장히 승급시키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럴 네. 가능성도 있네요. 자, 김정은과 관련된 여성 가운데요. 리설주는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어머니이죠. 고영희인데 일본 언론이 최근 고영희 씨 사진을 공개했는데 정말 미인이던데요. 네. 예. 닮으셨던데요.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저 사진 말고도 더 사진이 공개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진도 그렇지만 그 예술단 단원으로서의 이제 사진도 이 사진이죠. 예. 굉장히 미인이라서 여태까지 알려진 고영희
그 시의 어떻게 사진을 보면은 이제 30, 40대의 사진이었다면 저때는 이제 20살을 간 넘은 그렇죠. 만수대 예술단원으로 활동하던 젊은 시절의 사진인데 굉장히 좀 앳되고 미모가 출중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니치 신문이 1973년에 일본 공연에 왔던 고용희의 사진을 공개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자, 뭐 김정은 위원장이 엄마 얼굴을 좀 많이 닮지는 않았다. 엄마에 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좀 인물이 덜한 것 같은데, 자, 무용수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름도 좀 여러 가지 그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고용희냐, 고영희냐 뭐 예. 등등 이야기도 여러 가지 있었죠. 일본 출생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는데요. 이제 10살 때 이제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일본에서 이제 밀항선을 운영하다가 붙잡혀서요. 강제 귀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간 건데 고향은 일가의 그 고향은 제주도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이제 고용희는 19살 때부터 이제 무용수로 활동을 합니다. 이제 만수대 예술단에서 무용수로 일했는데요. 75년 정도에 이제 김정희를 만나게 됐고요. 그 후에 3남매를 출산하는데요. 김정철, 바로 김정은, 예. 김여정입니다. 예. 2004년에 사망했습니다. 암으로 사망했는데요. 그때까지 사실상의 영부인 역할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김정은 정권이 리설주보다 먼저 우상화를 시도했던 건 이 어머니 고용희인데요. 이 고용희 씨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장군님이 어려운 7년 세월을 바로 저는 보아왔으며 장군님이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를 언제나 장군님 곁에서 함께하여 왔음을 장군님과 함께 기쁨도 영광, 슬픔도 어쩌면 영광, 시련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내온 30년 세월을 돌아보면서 네, 김정은의 어머니죠. 고용희를 우상화를 시도하다가 중단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2012년에 잠시 시도하다가 결국은 이제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당연히 이제 북한의 그런 사정이라든지 그동안의 그런 관행, 전례 등을 볼 때는 당연히 이제 우상화 시도를 하는 것이 이제 북한 측의 문화에 맞는 것인데 시도하다가 그만뒀는데요. 그만큼도 중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출생지인데요. 출생지가 일본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른바 백두혈통의 흠집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제 아버지의 친일 전력인데요. 일본에서 이거 군복 공장 관리자로 일했다라는 점이 또 이제 흠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외가의 그 이모 등이 미국으로 이제 망명을 했는데요. 예. 이러한 점들이 두루두루 이제 2012년에 우상화 작업을 시작했지만 네. 중단되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좀 베일에 가려진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 고용희 씨가 즐겨 들었던 노래는 이 북한 상류층에 좀 많이 퍼져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김정일과의 데이트 때 한국 노래를 많이 즐겨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노래를 좀 즐겨 들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나라 이제 가수들이 북한에 가서 공연을 할 때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조용필 씨의 그 겨울의 찻집이라던가 심수봉 씨의 남자는 왜 여자는 한 곡, 이거 윤도현 밴드가 불렀죠. 예. 이런 게 나올 때 무슨 설명이 곁들여졌냐 하면 우리 여기서 언론에서요. 이 곡은 고영희 씨가 생전에 좋아하던 곡이다. 혹은 김정일과 고영희가 연애를 할 때 듣던 곡이다. 이런 논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어떻게 들었을까 했는데 이 나만의 노래를 이 상류층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많이 듣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심지어 우리나라의 노래만 전문으로 부르는 가수도 있기 때문에 예.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그 가수를 불러서 뭐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을 불러봐라, 뭐 심수봉의 노래를 불러봐라 이런 식으로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후지모토 겐지라는 일본 사람이 자기의 책에다 뭐라고 썼냐면 김정일과 고영희가 밤새도록 나만의 노래를 들으면서 차 안에서 데이트를 했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그중에서도 고용희는 심수봉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한 곡 그때 그 사람 같은 노래를 즐겨 들었다라고 얘기한 것을 봐서 예. 아마도 나만의 노래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한반도 외교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표어하고 디자인이 나왔는데 어떤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이 표어인데요. 표어 공개에 이어서 이제 이번엔 디자인도 공개됐습니다. 이제 화선지에 붓으로 그린 글씨인데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제 평화, 새로운 시작,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김의겸 대변인이 이미 밝혔는데요. 11년 만에 이루어지는 남북 정상 만남이다. 그리고 또 북미 회담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회담이다. 세계 평화 여정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담고 국민 모두의 마음을 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뭐 표어와 그리고 그 디자인 그리고 글씨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내일 정오에 어제 홈페이지가 열린다고 합니다. 플랫폼이 네. 이제 오픈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koreasummit.kr인데요. 내일 정오부터 이게 열리는데요. 이번 그 정상회담과 관련된 사진, 또 브리핑 자료, 그리고 예. 또 온라인 생중계 영상 등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내일부터 자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되고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속으로 운전하는 이른바 총알 택시가요, 전국 곳곳에서 정말 위험한 질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CSI 소비자 탐사대가 이 위험천만한 폭주 택시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택시들의 과속 굉장히 심각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 인천에 살아서 예. 네. 심야에 서울에서 인천 가는 총알 택시를 자주 이용을 좀 했는데요. 예전에 4명씩 이렇게 네. 같이 타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4명이 꼭 채워줘야만 출발을 했죠. 네. 굉장히 빨리 갑니다. 운전을 정말 빠르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한데요. 뭐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주변에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쏜살같이 정말 총알같이 이제 심야 택시들이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좀 위험성이 큰데요. 이제 요즘에는 뭐 일산, 분당, 뭐 용인 네. 등에도 많이 갑니다. 예. 또 서울 도심에서 일산까지 원래 이제 45분 걸리는 거리인데요. 뭐 15분 내에 예. 가기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을 전체 택시로 인한 교통사고의 상당 부분을 이 심야 택시가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네. 예. 안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산에 살아서 이런 택시를 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런 운전자들은 이제 과속 카메라를 피하려고 갓길을 이용하는 이 운전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먼저 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시도는 가차선을 가면 카메라가 안 찍힙니다. 끝났어요. 또 안 지키나요? 안 찍혀요. 거의 다 알아요. 머릿속에 다 했어요. 전국이 어디 가면 과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카메라 범위 내에 벗어난 갓길로 지금 운전을 한다. 그 얘기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자동차가 과속을 하면 예. 그 카메라에 찍히는데요. 예. 이게 그 속도를 감지하는 게 사실 카메라 렌즈에 있는 건 아닙니다. 땅 아래에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도로에 이제 그 선 와이어가 심어져 있는데요. 네. 거기를 지나가는 속도를 감지해서 이제 규정 속도를 넘으면 초과하면 카메라가 작동을 해서 사진이 찍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 곳을 이제 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운행을 하는 그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과속 방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다 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예. 게다가 카메라 방향이 또 이제 조절되는 네. 그런 카메라의 경우에도 미리 또 정보를 다 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예. 이렇게 그 갓길을 통해서 위험천만하게 속도계를 좀 피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예. 카메라 위치 변경까지 훤히 꿰뚫고 있을 정도로 좀 위험하게 운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지 택시 운전자들의 속사정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또 머리 쏟아야지 뭐 딴 거 없어요. 어디 갔다가 한탕 더 뛰려고. 네, 좀 사실 밤에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아서 끊길 수 택시를 있죠. 타는 거잖아요. 예. 오히려 밤에 가장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하는데 너무 좀 손님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택시를 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정말 그 4명이 모여 탈 때 서로 앞자리에 안 타겠다고 무서우니까 그런 쟁탈전이 뭐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안전운전 본인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정말 안전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